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퓨저치를 나타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포럼 2020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포럼 2020의 문을 아주 힘차게 열어준 우리 생동감 크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서울포럼은 전 세계 세계 저명한 석학들뿐만 아니라 기업인, 정치인을 비롯해서 경제과학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매년 이렇게 다양한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위기의 폭풍 속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K 방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새로운 위기의 시대,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포럼 2020의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국가 생존 전략, 과학기술 초격차가 답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는 K-방역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을 세계적인 석학과 그리고 과학자들의 해안과 통찰력으로 함께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 시대가 닥치게 되면서 이 언택트라는 언어가 참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서울 포럼이 예년에는 5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이 됐다면 올해 서울 포럼 2020은 랜선을 통해서 사전에 200여 명 정도의 참석자분들을 모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옆의 화면과 제 뒤의 화면을 통해서 랜선 참석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물리적인 공간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공간에서 이틀을 함께 보내실 분들입니다. 서로 손인사로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손인사가 어색하시다면 우리 랜선 참가자분들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현장에 함께 지켜주시는 분들,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서울포럼을 주최한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지만은 좀 이따가 그 정세균 총리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포럼을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적하고 지금 요즘 뭐 이래저래 많이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포럼 2020 개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정세균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면 저희들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다행히 좀 잦아지고 해서 생활 속 방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행사장 규모도 절반 이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꼭 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혹시 싶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오늘 귀빈 여러분들께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멀리서 오신 미국에서 오신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우리 네이선 울프 메타바이오타 창립자를 포함한 그 해외 석학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우리 또 우리 한국인 석학 여러분들, 또 우리 국내에 계시는 또 석학 여러분들 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만을 넘어가고 세계 경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낼 새로운 변화,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는 또
또 한 번 비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주제가 뒤에 보이듯이 포스트 코로나 우리 국가 생존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저희들은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초격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또 코로나 이전에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전후에 형성된 질서에 대한 재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무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을 놓고 다투는 두 강대국의 어떤 그런 갈등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밑에는 과학기술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두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두 나라의 가운데서 선택을 벌써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두 나라에게 모두 존중받는 그런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저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과학기술의 초격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신문입니다만은 이렇게 과학기술에 천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쭉 봐왔듯이 생산력과 생산성을 키우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경제죠.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투기보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저변에 대해서 그것이 곧 경제와 연결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십수년째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일관되게 과학과 기술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서울포럼 2020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대회 기빈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환영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 창간 60주년과 서울포럼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는 현재 일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서울포럼의 개최를 축하하고 또 올해의 주제에 공감하시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귀중한 말씀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창간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열리는 서울포럼 2020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고견을 들려주실 세계적 석학들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출범한 서울포럼이 올해로 11번째 대담을 진행합니다. 서울포럼은 그동안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동향을 조망하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매우 시의성이 있고 긴박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국가 생존 전략, 과학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세계 1등이 되자는 선언을 넘어 뒤따라오는 2등이 감히 쫓아올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큰 격차로 앞서가자는 대담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표를 발행해 기초연구와 연구개발 투자로 선도자가 되려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혁신 시스템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부활시켰고 2018년 11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복원시켜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했습니다. 또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사상 처음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도 대폭 확대해 2017년 1조 2천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힘은 인공지능, 바이오, 빅데이터 같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초격차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제시한 서울 포럼의 해안에 공감을 표합니다. 정부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도출된 결론을 잘 분석해 국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경제 일간지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난의 순간을 함께 해온 서울경제의 창간 6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민과 기업,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을 주는 신문이 되기를 바라며 누구나 꼭 읽어야 하는 명품 경제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영상을 통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조 강연에 앞서 서울포럼 2020의 주제와 관련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이 되시는 키맨이시죠.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시고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님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최기영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국회 일정이 있어서 국회에 앉아 있다가 여기 불려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간단한 축사에 이어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제11회 서울포럼 2020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사장님과 기조 강연을 해주실 네이선 울프 박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특히 오늘 그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ICT 현장에서 또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 우리 과학기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그리고 우리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K-바이오 진흥 그리고 연구개발 혁신, 디지털 뉴딜, 미래 창의 인재 양성 정책 순으로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국경을 넘어서 인류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282명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0만 명을 넘는 그런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세계은행은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4.9%로 수정을 하였는데 이는 1월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7.4%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모범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확보와 유지 강화를 위해 K-바이오 진흥, 연구개발 혁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점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K-바이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K-바이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바이오 분야의 그 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정부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의 기술과 그 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융합하여 바이오 R&D를 첨단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전체 그리고 임상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 확보, 치매 극복,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 혁신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견인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통합 수집 및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연구 소재 정보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연구 개발 혁신을 지속 추진해서 연구자가 존중받으며 도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오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의 그런 기초 연구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목표 달성보다는 과정을 존중하는 그런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제정된 그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을 바탕으로 행정부담과 같은 연구 현장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연구자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빠르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에 과학기술이 큰 도움이 되도록 R&D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즉 DNA라고 부르죠. DNA 생태계 강화, 그리고 디지털 포용, 안전망 구축,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DNA 생태계 강화는 생활 밀착형 데이터의 구축, 개방과 활용, 5G 국가망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은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의 생활 SOC에 연간 1000여 개의 디지털 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전국 초, 중, 고 모든 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감염병에 대한 비대면 인프라 및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SOC 디지털화 분야는 교육, 수자원 등 4대 핵심 시설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및 산업단지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 체계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창의 인재 양성 정책입니다. 미래 전망이 어려운 디지털 대전환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기술,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탄탄한 기초 역량과 변화 대응력을 보유하는 그런 과학기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특히 기초연구 분야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과학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 관련 글로벌 지표들을 볼 때 인재 양성과 지원 생태계 전반의 질적 역량은 아직 미흡한 실적이며 중장기적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재 양적 확보에도 제약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질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 인재 유입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육성한 젊은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 활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적극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의 전략적 유입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 활력을 주입하고 특히 여성,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인재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적재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면밀한 인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인재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11회 서울포럼 2020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과학기술의 역량을 재확인하고 특히 기초연구 활성화와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성 시대에 민관 협력과 지속적인 국가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서 기초 원천 연구 역량을 착실하게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세계적인 위기의 극복과 상생 협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바이러스 전문가이자 글로벌 바이러스 예보와 메타바이오타의 창립자이신 넬슨 울프 박사님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팬데믹 회복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Well, I'd like to begin by thanking you so much for the honor of joining you all for the 2020 Seoul Forum.
and also to thank His Excellency, the Minister, and the other distinguished speakers for their very thoughtful comments. And what I'm going to be speaking to you about tonight is some different points in time over the last 20 years or so of my career working on epidemics and pandemics. So I'll start by telling you about some of the research that I've done on how it is that epidemics like COVID-19 originate. And then I'm going to talk about work that I did in regions of Southeast Asia and Africa to establish surveillance systems to understand the viruses that are in nature and to be able to detect them early. And then I'm very excited to talk to you about some of the recent work I've done over the last 6 years as the founder of a technology company in Silicon Valley called Metabiota, and our work to attempt to create financial vaccines, if you will, to help the private sector to prepare for pandemics and epidemics like COVID-19. I like this slide because it helps to really illustrate how profoundly different our world is from the way that it's been over the past. If you think about the world right now, and you think about the world even 100 years ago, there has been profound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way that human populations function. And I think because our lifespan is short and this happens slowly, it's very easy for us to forget how deeply interconnected our planet is. Whether it's through airports and airplanes, whether it's through industrialization of animal husbandry, we live in a single, very connected biological skin on this planet. And what that means, and what we've seen so dramatically in COVID-19, is the potential for viruses to enter and spread around the world. This is not a circumstance which is going to change overnight. This is not a circumstance which is going to change in the contemporary world. This is a part of who we are and where we live. And these are events that have dramatic consequences. Needless to say, they have consequences in terms of lives lost and in terms of illness, but they also have tremendous consequences financially. This is an event which is going to impact financially virtually every person on the entire planet. And it's very important that we not think of this event as an unusual black swan event. Over the last 5 years, even just the last 5 years, we've had multiple Ebola outbreaks. We've had H5N7. We've had MERS, as you know very well, here in South Korea. These are regular events, and they're deeply costly and impactful. Now, to begin with, I want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some early research I did, and this is work on the nature of how viruses originate. Almost all of the viruses that we'll speak about tonight, and all of the viruses that you think about causing epidemics, whether it be Ebola or influenza or HIV or COVID, originate through a process of contact directly or indirectly with wild animals who have a tremendous diversity of viruses,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viruses of importance come from mammals. These viruses are constantly pinging into human populations, and many of them will just enter into people and spread in a very limited way. Some of them won't even spread at all. Only occasionally do we get viruses that end up spreading dramatically through the world, like COVID-19. Now, the work that I did early in my career was focused on the interface between wild animals and human populations, the very beginning part of this process by which pandemics emerge. And this is the area we call viral chatter. This is the pinging of viruses into human populations. And to begin with,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at research. And so this is research that took me to very rural parts of sub-Saharan Africa
and Southeast Asia. And ultimately, it is the kind of contact between wild animals, whether they're being hunted or whether they're being harvested for usage in traditional products like traditional medicine. It is ultimately that interfac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vast majority of these epidemics. And now I thought it might be useful to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how this kind of research actually occurs in the field. And so as a young postdoctoral fellow, I had a senior professor, and we talked about where we should do this research. And one of the areas that we were interested in working was in West Africa, and we narrowed in on the country of Cameroon. This is likely the country in which HIV crossed over from chimpanzees into human populations, sort of the beginning of another very profound pandemic that we don't normally think of in the same way that we think of viruses like Ebola or like COVID, for example, but they emerged in very much the same way, a virus of animals jumping into human populations and spreading. And I must say I was a bit of a naive postdoctoral scientist. I looked at all of these sites and I said, I'm gonna go and work with my Cameroonian colleagues and we'll collect blood specimens and questionnaire data and animal specimens from all these locations. And of course, what I found was that it was much more difficult to do some of this research than I had imagined prior to that. But what I also learned was that with the collaboration of excellent scientists that exist around the world, it was really very much possible to do this work. And I'll show you a few slides of before and after for the work that I did in Cameroon. When we first arrived in Cameroon, it was very difficult to maintain a cold chain. So we would have to go to the brewery where they used carbon dioxide for the brewing process in order to get dry ice. And then after the aftershot is by the time we had really established this over 5 or 10 years, we had liquid nitrogen, we had the capacity to store specimens in a fully functional facility that was dedicated to the study of these kinds of viruses. When we arrived, there was very limited facilities. This was an old military building. By the time we left, we had the capacity to do diagnosis of a range of different viruses in human and animal populations. The important thing, of course, is what we ended up uncovering from this research. And so at this time, we were very interested in viruses like HIV. And part of our thesis was if something like HIV could cross over into human populations once, there wa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is kind of virus could cross into human populations again. And so what we attempted to do was to look at individuals who were hunting the kinds of ape populations that are very, very closely related to us, that have viruses that we believe would have the easy capacity to enter into human populations. And what this demonstrates was that we found evidence for the first time of novel retroviruses, not HIV, but viruses in the same family of viruses that were crossing over on a regular basis from animal populations into people that were hunting those animals. And we were able to demonstrate that by looking at the genetic signature of those viruses and to demonstrate what we believed was likely to be the case, namely this chatter, if you will, was occurring. The viruses were constantly jumping and moving into human populations. And this really helped lead to the next step of the research, which was to say, if that's the case, then we need to be monitoring those populations where viruses are jumping into human populations. We need to understand the viruses that are out there that could potentially enter into human populations. And it gave us a more sophisticated sort of view of the nature of how these viruses emerge. And that is what this figure shows you, which is that you have a constant transmission of viruses, an underlying dynamic of viruses in wild animal populations. Because each and every species of animal everywhere in the world has its own underlying microbes that are being spread amongst those populations.
And that at some point what happens is that those viruses will either enter into domestic animals, whether it be chickens or cows or pigs or other animals that we have in domestic populations, or directly into human populations. And sometimes they'll go into animal populations domestically, like occurs with influenza often in pig farms and chicken and duck farms, and then into human populations. And it led to what I think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ses of this moment, and this was around 2005 or so, which is that if we could identify these things early in this process, we could move from a situation like this to a situation that was closer to this. And this is, of course, what we missed the opportunity with COVID-19, but what is ultimately the objective, namely that through early identification, through early knowledge of these, you catch an epidemic before it spreads dramatically and are capable of radically limiting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are infected and the impact economically and otherwise on the planet. And this remains, I think, a core and vital need for civilization, and one which we began this process, but clearly was something that needed to be invested in much, much more. And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some of the work that went on, and this is work that was sponsored by USAI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occurred all throughout the world. It was a project called the PREDICT Project, and it began in around 2010, 2009, and we were fortunate to be an early part of this project. It invested many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d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was to identify hotspots around the world where novel viruses enter from animals into human populations, and to document the diversity of viruses that were in animal populations that could become pandemics, and to help improve the capacity to detect these viruses early before they had spread considerably. And this is the kind of research which I think is incredibly important. I must say that this research, it's wonderful that it occurred, but this is the kind of research that we need much, much more of. Instead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is is the kind of research that deserves billions of dollars, and I think I don't need to make that argument during this period of time because it's become increasingly obvious to everybody. And what was exciting about this project, among other things, was the identification of a range of new viruses to science that were present in animals that humans had contact with that we had never known before this study. And this include a number of important viruses in viral groups that are known to have the capacity to cause pandemics, including, of course, coronaviruses. And so, again, while we sit at this moment in history, it's clear that the world did not do nearly enough to prepare for these kinds of events, but I think it is useful for people to know that the beginnings of efforts to do this kind of work did exist, and that it is possible to do this kind of work, and much of it was actually done. Now, one interesting outcome of the work that was done in PREDICT is that you can extrapolate. Once you go out and you sample enough animal species, enough specimens within an animal species, you can start to see what's called the discovery curve, meaning eventually you discover almost all of the existing viruses within a species. Let's say, for example, you take a particular species of bat in West Africa. When you begin sampling that bat, you are often going to find novel viruses, but the more and more of those bats that you sample, the fewer new viruses you uncover, because you simply have identified many of those viruses. And when you do these kinds of curves, you can actually estimate how many viruses exist overall within a particular species, and then you can extrapolate that for all known mammals. And when you do that, you can come up with a question of how many viruses exist in the world and the kinds of animals that are likely to lead to pandemics based on history and physiology and similarity to humans. And you can ask the question, what would it take to go out
and sample all of those animals so we knew the denominator. We knew all of the viruses on the planet that were likely to be able to lead to pandemics. And again, I should emphasize this is work that all occurred prior to COVID, of course. And what emerged from this is this notion of what's referred to as the Global Virome Project, that we could theoretically go out and just in the same way as we identified all the genes within the human genome, we could effectively identify all of the virus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cause pandemics within mammals around the world. And it was estimated that this is something that we could estimate around 1.5 million of these viruses, and we can estimate roughly what it would cost in order to be able to do this project. And again, I should go back and remind us all of thinking about the Human Genome Project. When we think about the Human Genome Project, at a certain point in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work on the Human Genome Project, people debated, are you going to actually be able to sequence the human genome? How much is it going to cost? What is it going to be worth if you even do it? Those were very, very pivotal questions. Now we think those questions are absurd because we know that, number one, of course, it's going to be possible to sequence the human genome, number one. Number two, of course, there will be so much value to sequencing the human genome. There are some elements of the value that we can't even anticipate. And I will tell you that that's similar to how I think about the Global Virome Project. This is something that the planet needs. We need to understand what's out there. Right now, we're functioning in such a world where when things become discovered, we have to rush to understand what it is. We have to rush to understand the features to it. We have to fight to be able to find vaccines for it. What we need is preset libraries of known viruses that move along the way within vaccine development pipelines such that when new viruses emerge, early on in outbreaks, we can begin to speed them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ccine pipelines. And that's the Global Virome Project. And I was very fortunate to be a part of it in its early days. And now I think there's really some hope that this project will get off the ground. I just wanted to show you some data over the last 20 years. This is a reminder. This is out of the historical outbreak data that we curated at Metabiota. These are not unique one-off events. Do not be confused into thinking of COVID as a black swan, rare event, right? This may be a 1 in 50-year event, a 1 in 75-year event, a 1 in 25-year event, but we have outbreaks every year. Even right now, we have other outbreaks that we're monitoring besides COVID that are occurring. This is going to be a feature of our modern world. We just happen to be living through one particular case of it. This is not going to be by any means the last pandemic, nor is it going to be the worst pandemic that the human civilization faces. So while, of course, our first priority is to control COVID, we need to utilize this moment, or at least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the focus of people's energy to begin to create a world which is resilient to it, because we have a really important choice. Pre-COVID, we were this person sitting under the rock, right? And we're going to have many, many, many more rocks that are going to have the potential to fall on us. Either we're going to have the vision to utilize this. It seems very strange to think of COVID as an opportunity, but I will tell you right now, it is an opportunity. Because if we don't take this opportunity, we're going to be sitting under that rock when the next one of these events occurs. And what my hope for all of us is that we have the foresight not to be the person sitting under that rock. Thank you very much.